카페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남자가 바로 고우입니다. 고우는 이 집을 꾸미면서 고갱이 올 날만을 기대하고 있었죠. 고우는 이 일로 고갱과 말다툼을 하고 극단적으로 면도칼로 왼쪽 귀를 자르게 되는데요. 이후 고우는 내적으로 많은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이 비치는 모습은 늘 나를 꿈꾸게 해줘. 창공에서 반짝이는 저 별에는 갈 수 없는 걸까?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별에 다다를 수 있어. 한 가지 확실한 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5편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 생전에는 많은 그림을 팔지 못했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많은 고독감을 느꼈던 화가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889년에 그려진 해바라기라는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면 무슨 색깔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은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색깔입니다. 이 작품은 고갱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고흐가 그린 작품입니다. 고흐는 또 자화상으로도 유명한 화가인데요. 수많은 자화상을 남겼고 한 40여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흐가 유독 자화상을 많이 남겼던 이유는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본인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델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자화상을 그렸던 건 아닙니다. 고흐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관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흐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이 작품은 고흐가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판매한 단 하나의 작품입니다. 1888년에 그려진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400프랑에 판매됩니다. 400프랑이라는 돈은 사실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지만 2달 정도의 생활비를 할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판매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그림을 누군가 알아줬다라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53년 네덜란드 출생인 고흐는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목사였던 아버지와 아마추어 화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으로, 예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가정은 그렇게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의 첫 직업은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16살 무렵 네덜란드에서 구필화랑에 취직을 했는데요. 구필화랑이라는 것은 유럽 전역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화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흐는 상업적으로 미술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예술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생활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고객과 상사의 마찰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죠. 그 이후에 고흐는 아버지 테오도루스 반 고흐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대학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말죠.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고흐는 내가 이제 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고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흐가 생각한 것이 내가 비록 입학시험에는 떨어졌으나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
그리고 가난한 소외 계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화가는 바로 밀레라는 화가인데요. 주로 농민들의 삶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여기 이 왼쪽에 그린 작품이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고우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우가 밀레를 많이 따랐고 그의 화풍을 많이 닮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우 역시 밀레처럼 노동자의 삶을 그리려고 노력했고 노동에서 주는 가치, 삶의 가치들, 성실함, 정직함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 작품은 고우가 내가 이 작품을 처음 그렸어 라는 작품인데 1885년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법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약간 어둡죠. 그리고 램프 아래에서 가족들이 감자를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유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두고 고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민 손, 자신들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 농민이니까 땅을 팠겠죠. 그 손은 노동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흐는 노동으로부터 오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지은 만큼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정직함, 그리고 매일같이 일을 해야지 그 농작물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은 절대 수확을 할 수 없겠죠. 여기서 오는 성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화풍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고흐의 이 작품을 보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죠. 왜냐하면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은 굉장히 생동감 있고 활기찬 작품인데 반면에 고흐의 작품은 어둡고 칙칙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농민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고흐는 1886년 파리로 떠납니다. 새로운 미술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죠. 이 당시 파리는 예술의 중심지였고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상파 화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라 함은 르누아르나 모네와 같은 작가들이었죠. 이 작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도 고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주로 그린 작품들은 이런 정물들이 많아요. 꽃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 물망초라든지 장미, 해바라기와 같은 꽃을 그리며 색채 감각을 익혀 나갔습니다. 인체파 화가들을 만나면서 파리에서 고흐의 화풍도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뭔가 어두운 색채로 많이 활용했다라면은 이제는 조금 더 생동감 있고 활기찬 느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인상파 화가들의 화풍을 따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고흐만의 색깔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고흐는 파리에서의 생활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상파 화가들은 매일 파티를 하고 사교 모임 활동을 하고 하였지만 고흐는 그런 성격이 못 됐어요.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화가였던 거죠.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파리의 모습과 겉으로 화려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감, 모멸감을 느끼고 아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평화로운 도시 아를인데요. 파리에서 생활은 사실 길지 않았어요. 2년 정도 파리에서 생활을 하고 2년 뒤에 여기 아를로 오게 됩니다. 아를에서 고흐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예술가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만의 예술 영역을 확장해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니까 누군가 필요하겠죠. 폴 고갱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와 같이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지 않겠나 라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폴 고갱은 고우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우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많이 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갱이 고우를 따라서 아르로 갑니다. 그 이유는 고우의 동생 테오가 화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고갱에게 내가 당신의 빚도 갚아주고 당신의 작품도 사줄 테니까 우리 형을 따라서 아르로 가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편인 고갱은 고우를 따라서 아르로 가게 됩니다. 고우는 고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고갱이 오면 기뻐하게끔 방을 꾸며야겠어 라면서 신이 나서 고갱의 방에 해바라기 12작품을 그려서 걸어두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 12점의 작품 중 하나의 작품인데요. 12송이 해바라기라는 작품입니다. 1888년도에 그려진 이 작품은 고우가 고갱을 맞기 위해서 그의 방에 걸어두기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고우는 아릴에서 이 노란 집에 살았는데요. 여기 노란 집 왼편에 보면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남자가 바로 고우입니다. 고우는 이 집을 꾸미면서 고갱이 올 날만을 기대하고 있었죠. 고갱이 왔을 때 그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 해바라기 그림을 보여주었겠죠. 그렇게 고갱과 고우는 같이 예술 활동을 해 갑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밖에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요. 날씨가 흐린 날에는 집안에서 똑같은 주제를 두고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본인들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걸 둘이 알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고갱의 입장에서는 고우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요. 고우의 입장에서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갱이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이 밤의 카페 테라스는 밤의 카페라고 해서 고우의 집 근처에 있던 카페입니다. 고우가 자주 가던 카페였는데요. 이 카페에는 진우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우 부인은 고우가 좋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두고 고우와 고갱이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진우 부인의 그린 이 작품은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고우의 진우 부인이고요. 오른쪽은 고갱의 진우 부인입니다. 이 여성의 모습들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이 의미하는 메시지도 전혀 다른데요. 왼쪽에 고우의 진우 부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작품에서는 여인이 책을 읽고 있죠.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고 멋진 모습이라고 했을 때 고갱의 진우 부인은 한쪽 발에 턱을 괴고 미소를 짓고 있죠. 그리고 주변의 배경은 굉장히 혼잡스럽고 여기 있는 이 남자도 어떤 남자냐 하면 고우의 친구입니다. 우체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우가 모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친구가 네가 모델을 구하기 어려우니 내가 대신 모델을 해줄게 하면서 고우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남자는 여기 보면 3명의 매춘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고우는 화를 내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천박하게 표현을 하고 내 친구를 이렇게 한심하고 할 일 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매춘부와 놀고 있는 사람같이 표현했다라는 것에서 고우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작품은 고갱이 고우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는데요. 고갱의 작품입니다. 해바라기를 그리는 방고흐라는 작품인데요. 고우는 작품으로 주로 해바라기를 그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작품에 해바라기가 나오는데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고우의 해바라기는 생동감 넘치고 생기 넘치는 해바라기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해바라기를 보면 뭔가 생기 없고 거의 죽어가는 해바라기를 그려놓았죠. 또 고우의 눈을 바라보면요.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몽롱해서 약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술을 먹어서 취한 것 같은 고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붓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는 붓은 없습니다. 실처럼 가느다란 붓을 고우의 손에 쥐어주었죠. 이런 것은 대놓고 고우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본 고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나의 열정을 이렇게 희화해서 표현하다니 정말 참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던 고우는 들고 있던 압생트 잔을 고갱에게 던집니다. 둘 사이가 이제 완전히 틀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고우는 이 일로 고갱과 말다툼을 하고 극단적으로 면도칼로 왼쪽 귀를 자르게 되는데요. 이후 고우는 내적으로 많은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고우의 표정이 굉장히 담담하죠. 굉장히 슬프고 고뇌에 빠지긴 했지만 표정 자체는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괴롭지만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여기 작품 속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고갱은 떠났고요. 고우는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아르병원 안뜰인데요. 이 요양병원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고우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그랬다면 이 작품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굉장히 상반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고우의 작품과 고우의 내면이요. 고우는 이렇게 잘 정리된 정원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치료를 마치고 다시 노란집으로 고우는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노란집으로 돌아온 고우를 주민들은 반겨하지 않았어요. 그가 귀도 잘랐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자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넣게 되고 노란집은 폐쇄되게 됩니다. 이후 고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건데 계속해서 그림만은 그리게 해달라라고 하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우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정신병원 안에서 창밖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고우의 대표작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인데요. 처음에 이 작품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신병원에서 그렸다 말이야? 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그렸다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우의 상상을 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묘지에 주로 심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나무고요. 하늘에는 달과 별이 반짝이며 휘몰아치며 있습니다. 이것은 고우의 내면을 나타내는데요. 밝은 별이 꿈과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마을은 내가 살았던 아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우는 계속 창밖에서도 나의 고향, 나의 아르를 생각했던 것이죠. 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이 비치는 모습은 늘 나를 꿈꾸게 해줘. 창공에서 반짝이는 저 별에는 갈 수 없는 걸까?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별에 다다를 수 있어. 한 가지 확실한 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야.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슬프게 다가왔어요. 이 별이 고우의 꿈을 상징한다라면은 고우는 사실 죽고 나서 더 많이 알려진 화가잖아요. 이 내용은 동생 테오에게 고우가 보낸 내용입니다. 이후 고우는 오베르 시리즈 오아지에서 65일간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나와서 동생 테오에게 나 작품 활동을 할 곳이 필요해 라고 하니까 동생 테오가 이곳이면 고우가 작업 활동을 하기에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구해준 곳이었는데요. 69일간 머물면서 고우는 작품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70여 점의 작품을 그려요. 사실 고은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작품을 그립니다. 그가 사실 작품을 활동한 거는 길지 않아요. 27살부터 37살까지 10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2000여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이틀에 하나는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이곳에서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하늘에는 까마귀 떼가 날아다닙니다. 어딘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자세하게 보시면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길을 잃은 고우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끊어진 길에서 고우는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우는 평소와 같이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화구를 챙겨서 이 밀밭으로 떠납니다. 이곳이 그의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했고요. 이 밀밭에서 그는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태호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되죠. 고은은 평생에 인상파와 같이 주류 화가들처럼 작품을 그리지 않고 자신만의 화풍을 그리고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화가입니다. 누구 하나 그림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나답게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 관습과 다른 모습에서 이거 아니잖아 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나만의 길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것과 같이 외로움은 당신을 더욱더 빛나게 할 거기 때문입니다.